네, 앞서 방금 뉴스 김기화 기자가 형제복지원 사건 검찰개혁위가 비상상고 신청하라고 권고했다는 내용 알려드렸는데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국회 앞에서 오랜 시간 농성 중인 분을 지금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의 한종선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회 앞 농성 지금 며칠째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311일차 노숙 농성을 하고 있고요. 예. 그 형제복지원 사건을 알려온 지 국회 앞에서 계속 시위를 했던 거는 7년 차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셨어요? 네. 예, 건강은 괜찮으세요? 안 좋죠. 그럼에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을 좀 제대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요구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구는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어달라 이런 목표신가요? 그렇죠. 그 당시에 제가 2012년도 때 형제복지원 사건을 알릴 때는 네. 과거사 진상위원회가 이제 없어진 상태라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알릴 수 있는 길은 특별법밖에 없었던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특별법으로 계속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수용시설에 대한 그 당시 불황인 수용소가 36개였으니까 내무부 올령 410호에 의한 구금 수용소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면 네. 특별법이 필요한 거였죠. 예. 그럼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인지를 좀 알려주세요. 일단 형제복지원 사건이라는 것은 일반 시설의 문제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예. 국가가 사회정화 사업을 시도를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전두환 정권 때 그 안전한 사회와 복지 강국이라는 슬로건으로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을 겨냥한 네. 대내외적인 홍보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거리에 좀 가난한 사람들 보기 싫거나 뭐 불황인들 뭐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을 치우겠다라는 명분으로 네. 삼은 것이 내무부 올령 410호 1975년도 때 만들어진 박정희 그 정권에서 만들어진 훈령으로 그 사람들을 가두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불황인들 보기에 좀 불편하고 별로 안 좋아 보이는 분들, 그렇죠. 제가 막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을 강제로 한 곳에 모아서 수용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한종선 대표도 그곳에 계셨다면서요? 그렇죠. 9살 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죠. 그 당시 국민학교 2학년. 저희 작은 누나는 국민학교 4학년. 예. 예. 누나와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 같은 날 같은 시기에 들어갔고 그때 저는 아마 아버지의 위탁에 의해서 들어가게 된 건데 그 당시 불황인이라고 사람을 집어넣게 되면 평점을 받다 보니까 경찰이 평점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절도나 강도를 잡으면 1점에서 3점을 받았다고 치면 불황인으로 해갖고 잡아넣으면 3점에서 5점을 받으니까 승진 기회가 더 많겠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할당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조건으로 위탁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한부모 가정은 그 당시에도 있었을 테니까. 네. 그러면 전두환 정권 때 86년부터 이게 시작이 됐었나요? 아니죠. 그러면요? 그 1975년도 때부터 형제복지원은 만들어지고 있었죠. 예, 박정희 정권 때부터 있었고. 예, 그리고 그 1980년도 때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사망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때 막 활성화가 되고 더 심해졌던 거죠. 예. 그래서 적게 평균 3,500에서 4,500명이 수용돼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언제 나오신 거예요? 87년도 때 형제복지원 사건 터지면서 이제 나오게 됐죠. 그러셨구나. 그 이후에 국가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이제 인권 유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좀 사과하거나 책임을 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었죠. 예. 그 당시에 87년도 때 이제 김영훈 검사님이 아무튼 수사를 하면서 세상에 드러났고 그 당시 신민당에서 이제 조사를 나왔죠. 네. 3일 만에 조사를 한 결과 그 안에서 513명의 사망자를 찾게 되고 그리고 이건 그 불법 감금에 의한 인권 유린이 너무 처참해서 이건 말로도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3일 조사만으로도 그 정도였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조사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국가가 사과를 했었던 적도 없었죠. 오히려 그냥 그 대법원에서 내무부울령 410호에 의한 특수감금은 합헌이라고 판결을 했지만은 그조차도 그냥 합헌이면은 그 사람들이 풀려나면 안 되죠, 저가. 그런데 87년도 때 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을 다 풀어줘 버린. 그럼 가둔 이유가 무엇인지가 없죠. 그 안에서 있었던 참상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매체에서도 보도가 된 적도 있었고요. 근데 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제한된 시간 때문에 좀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뭐 검색해 보시면 많이들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한종선 씨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복지원이 문 닫을 때까지 거기에서 이제 죽어간 사망자가 무려 551명이라면서요? 네, 그 원래 513명은 신민당 조사에서 나온 결과고, 그리고 저희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알린 지 2012년도 때 대책위가 이제 또 꾸려져서 추가적으로 발굴해내가지고 자료로 발굴한 게 또 추가돼서 551명까지 됐어요. 확인된 것만이죠, 이게? 그렇죠. 그런데 정작 그 복지원의 원장, 책임자라고 하는 원장은 이것 때문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500여 명의 국민이 죽었는데 이 정도밖에 못 받나요? 그러니까 그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조차 못했던 거죠. 수사를 하려고 할 때 부산지검에서 외압이 있었고, 그리고 부산시장 자체가 그 옹호를 하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도 직접 내려와서 부산시에서 박임금만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없다라면서 비호를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일개 검사인 김영훈 검사님으로서는 수사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예 진상조사조차도 못하고 초지법 위반이나 공금횡령 이런 걸로만 2년 6개월 받고 특수감금은 무죄가 됐던 거죠. 이분은 지금 돌아가시다면서요? 네, 재작년에. 그러니까 복지원에서 착복한 돈 이용해서 사업도 하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다가 편안하게 이제 눈을 감았는데. 거기다가 이 사람이 그 자기가 죽기 전에 명예를 되찾고 싶었던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형제복지원은 이렇게 운영됐다라는 책을 또 발간을 해요. 86년도에 자기가 수사를 받았던 게 억울하다, 외압이었다 이러면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으로 인해서 지금 형제복지원 자료가 상당히 나온 거죠. 오히려 더. 그렇죠. 제가 2012년도 때 피켓 시위를 할 때 이 사람이 진짜 명예롭게 죽고 싶었으면 저를 명예훼손으로 걸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형제복지원 출신이 아니라는 걸 박인건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걸 했다가는 오히려 자기 치부가 더 드러날까 봐 그걸 못하고 그냥 눈을 감았죠. 그러니까 그 해당 그 책임자는 지금 세상에 없고 지금 법적으로는 이게 지금 다 끝난 상황이잖아요. 법적으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현행법인데. 그러니까요. 현행법이라는 것이 불합리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번에 검찰개혁위원회가 나섰습니다. 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라는 조치를 통해서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좀 들여받아 봐야 되겠다. 재판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일단 그 비상상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는 환영하는 뜻을 밝히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그것만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이 해결될 수는 없어요. 현행법에 언제나 막히기 때문에. 현행법에 막힌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처벌할 수도 없죠. 이미 사람이 그 시설의 책임자는 죽었고 그리고 그 실질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거든요. 국가의 사회정화 사업에 의한 정책에 의해서 우리들이 피해를 입고 죽었기 때문에 국가가 사과를 해야 되고 국가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국가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특별법이 선행돼야 된다. 비상상고는 일종의 과거에 검찰과 법원이 잘못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 뉘우침과 사과를 통해서 성찰을 해서 개혁해 나가는 방도로 써야 되는 것이지 이걸로 끝이 났다라고 결론 지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 비상상고를 통해서 다시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그때는 지금 피고가 누가 되는 건 국가가 되는 건가요? 국가로 봐야죠. 왜냐하면 특수감금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시설 안에서 철문으로 잠가놨다라는 거에 특수감금에 법 적용을 한 건데 대법원은 특수감금이라는 것은 신체
자유 이게 결박당하는 게 감금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은 공권력에 의해서 불신 검문에 의해서 경찰에 잡히는 순간부터 우리는 특수감금이었던 거죠. 우리가 공권력에 저항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법 적용은 공권력에 의한 특수감금으로 인해서 국가폭력으로 국가가 주체가 되는 거죠. 네. 이번에 비상상고라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이제 권고가 됐다는 것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차츰 진행은 되겠습니다만 2012년부터 이제 국회 앞에서 계속 농성을 하셨다고 했었어요. 2012년부터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여기에 관심을 안 가졌습니까? 아니요. 관심은 많이 가졌죠. 예. 그 방송도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은 네. 요즘엔 너무 정보화가 많다 보니까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걸 보고 그리고 좀 불편하다는 것을 안 보게 되는 시대가 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님들도 지금 이렇게 지난 사건에 대해서 지금 해야 되겠느냐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자칭 인권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엔에서도 떵떵거리고 싶어 하는데 자국민을 이렇게 감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쇠 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나라에다가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2012년도 때부터 일괄되게 형제복지원 사건을 바로잡으면서 타국의 나라에서도 인권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피해자 명예회복이라든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바가 있다고 해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형제복지원 생존자들 네. 이분들이 가장 바라는 부분은 무엇인지 특별법에 어떤 것을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일단 최소한의 그 진상규명이죠. 네. 처음에 왜 우리가 잡혀가야 했었는지 그리고 도대체 그 사회정화 사업을 만든 장본인은 누구인지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누가 그 사회가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누가 피해를 받고 누가 이득을 받는지를 정확하게 해서 피해자들한테 사과를 하고 예.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너무 큰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 이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앞으로는 국가가 그 제도로서 네. 국민을 이렇게 감금하는 법은 안 만들겠다라는 제도적 보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엔에 찾아가서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없게끔 앞장서 달라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입니다. 네, 농성은 언제까지 갈까요? 일단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는 계속 네. 있을 생각입니다. 이제는 안 물러서려고요. 알겠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실종자 유가족 모임의 총 대표신데 이 전체 모임의 구성원들이 몇 분이나 되셨어요? 지금 한 270여 명이 저하고 연락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항상 저한테 밤늦게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은 이거 언제쯤 해결되냐.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꼭 내 목숨을 버려야지만 가능한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고 막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좀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제복지원 피해자 모임 대표의 한종순 씨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